자, 이제 우리는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서 전 처리도 완료했고 모델링까지 완료했습니다. 물론 시계열 알고리즘을 자세하게 살펴본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후에 살펴볼 예정이고, 현재는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들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모델링이 끝났으면 저희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밸류에이션, 검증 지표로 성능을 확인하고 또는 잔차 진단으로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검증 지표는 어떠한 데이터 분석이든 기본적으로 학습과 추론 예측 과정이 있고, 문제에 따라서 적합한 매트릭스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통계적인 매트릭 중에 하나고, 회귀 문제, 분류 문제에 따라서 MSE, MAP, R스퀘어 등등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도 크로스 엔트로피, ROC, AUC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죠. 맞춰 쓰면 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그 이외의 것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대표적 검증 지표는 중요한 것이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하면 되고, 중요한 건 이것들은 실제 비즈니스를 해결하는 검증 지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델링의 성능을 확인하는 다소 작은 의미의 지표고, 실제 비즈니스나 여러분들이 금융경제 현실 문제를 예측하기 위해선 별도의 검증 지표도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귀 문제, 분류 문제, 당연히 시계열 분석도 회귀 문제, 분류 문제인 지도학습뿐만 아니라 비지도학습 문제에 다 쓰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지도학습에서 회귀 문제, 분류 문제, 검증 지표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의 검증 지표 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검증 지표 모두 동일합니다. 마찬가지 시계열 분석에도 똑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회귀 문제 검증 지표에서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약간 다른데, 리니어 리그레션 기본적으로 R스퀘어, F검정, T검정 굉장히 많은 지표들을 출력해 주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알고리즘을 제외하고 다른 알고리즘은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회귀 문제 검증 지표는 다음에 보듯 R스퀘어, MA, MSE, MSLE, MEDAE, RMSE, MAP, MP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특징을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R스퀘어는 앞서 본 거와 동일하게 모형이 주어진 데이터에 잘 적합된 정도입니다. 그래서 잔차가 얼마나 작아졌는가를 통해서 최대 1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음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이크넌의 R스퀘어 스코어를 통해서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A는 기본적으로 절대값이죠. 실제와 예측값의 차이의 절대값. MSE는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절대값 스타일이 있고 제곱 스타일이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 스퀘어드 로가리즘 에러 MSLE는 MS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큰 값 또는 작은 값에 적은 또는 많은 비중을 부여하는 성능 지표입니다. 그래서 혹시 익스포넨셜한 추세가 있으면 그런 거에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출력된 y 값이 너무 작아지거나 너무 커지는 경우 극단값에 대응하기 위해서 1을 더하는 케이스, 그렇게 해서 혹시 소수점이면 1 이상으로 만들고 로그를 취해서 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죠. 이런 방식에서 너무 극단값에 때문에 오차가 너무 커지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생성한 매트릭입니다. 다음 MEDA, 메디안 앱솔루트 에러 같은 경우에는 설명처럼 이상치에 덜 민감하다 되어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측값 그리고 실제값 차이에 대해서 모두 확인하는데, 이것들 중에서
중간값만 보는 거예요. 이 차이를 대해서. 너무 다 더하지 말고 중간값만 보자. 뭐 이런 케이스고, RMSE는 MSE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취한 값입니다. 그리고 MAP는 MAE와 유사한데, MA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전체 Y값을 나누어서 퍼센트 형식으로 배열곱해서 출력한 것입니다. MPE도 MAP와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이 절대값이 아니라 부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징은 다 다릅니다. 어떤 걸 써야 됩니까? 사실은 다 해보고 제일 좋은 거 쓰는 건 맞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건 있어요. 잘 보면 MA는 데이터 단위에 덜 민감하다. 그리고 MA, MADAE도 이상치에 덜 민감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MSE에는 오차에 페널티를 붙인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써머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MA, MSE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잔차 계산에서 MA, 여기 A가 들어간 건 앱솔루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취합니다. 그런데 S가 들어간 건 제곱입니다. 제곱. 그래서 스퀘어가 들어가요. 이게 무슨 뭐 어쩌라고요?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제가 MA랑 MSE만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쓸게요. MA 같은 경우에는 y 빼기 y 햇이죠. MSE는 y 빼기 y 햇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서는 MAE의 경우에는 실제 값은 뭐 5인데 예측은 2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0.1인데 예측값은 0.5가 나왔어요. 이런 케이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MAE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니까 3과 0.4가 들어가죠. 이렇게 더해지겠죠. 에러가. 근데 MSE는 제곱입니다. 9와 0.16이 들어갑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1보다 큰 에러는 더 커지고 1보다 작은 에러는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 예측했는데 극단치 하나 때문에 에러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곱은. 그렇죠? 그래서 아웃라이어에 민감한 것들, 스퀘어 취한 게 다 민감합니다. 그런데 절대값 취한 건 극단값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예측하는 Y값이 이런 작은 값들이다 라고 하면 사실은 MA를 써야 돼요. 왜냐면 작은 오차는 더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편법입니다. 편법. MSE를 쓰면 마치 예측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현실성 있게 보여줘야 합니다. 마찬가지 내 수치가 Y값이 매우 큰 값이야. 그런 값은 사실은 MSE를 쓰면 또 너무 커집니다. 그쵸? 아니 애초에 수치가 나는 100만원짜리 예측하는 건데 99만원 예측했어. 그렇게 틀린 건 아닌데 만원의 제곱이 돼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의 특성, 스케일을 고려해서 어떠한 매트릭을 쓸지를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회귀 문제 검증 지표는 사실 선형 회귀 분석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R-스퀘어, MA, MSE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할 Y의 수치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실제 에러가 더 작아지거나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매트릭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자, 분류 문제는 동일합니다. 출력된 Y값이 스레시홀드에 따라서 0일로 바뀌고 검증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리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등등을 다 만들 수가 있고 이 값들은 스레시홀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스레시홀드를 변경시키면서 ROC 커브를 그립니다. 그 ROC 커브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스레시홀드가 바뀔 때마다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ROC 커브의 아래에 있는 범위가 클수록 스레시홀드에 무관하게 성능이 좋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검증 지표 방향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잔차 진단입니다. 검증 지표와 함께 Y 수치가 비교 가능한 예측 문제에서 라벨에 있는 지도학습에서 실제 잔차를 확인해서 얼마나 잔차에 남아있는 패턴이 없는지 측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단순히 검증 지표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패턴을 얼마나 모델링이 잘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앞서서는 잔차가 화이트 노이즈여야만 합니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상성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정상성 활용에서도 목적상 정상성은 모델링 뿐만 아니라 잔차 진단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바로 잔차가 화이트 노이즈입니까? 아니면 잔차가 과연 정상성을 만족합니까? 로 잔차의 성능을, 잔차의 패턴이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이트 노이즈, 정규분포이고 평균이 0, 일정한 분산, 자기상관 일정, 이런 것들이 정상성을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정상성 모델링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앞으로 잔차를 보면 원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분산이 일정한지, 자기상관이 없는지 확인해야 했는데, 이젠 정상성 테스트로 퉁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나는 6개의 모델링을 했는데, 이 모델링에 대해서 포츠만트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 스태티스틱 뭔지 몰라 괜찮습니다. 가설 확인합니다. 그리고 P밸류를 보고, P밸류를 본 다음에 잔차가 정상성을 만족하는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통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쓸까 라고 픽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의사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잔차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사리마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하실 때 잔차 진단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면 자동으로 잔차 시각화하고,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시각화하고, 동시에 ACF 플랫까지 함께 표현함으로써 자기 상관이 없는지까지 함께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량도 이제는 해석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ACF 플러스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모델링 방향에서의 정상성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정상성 테스트를 위해서 다시 한번 보면 시각화를 통해, 주로 ACF 플러스 통해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통계량 ADF 또는 KPSS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시가 있죠. 제가 3가지 예시를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예시는 제가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는 이 통계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시던 어떤 보고서를 보시던 상세하게 이 데이터는 정상성입니다, 아니면 이 잔차는 정상성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표만 딸랑 넣어줍니다. 굉장히 불친절하게 넣어줍니다. 어쩔 수가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페이지에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상성 테스트를 잘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표를 봐도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버젯을 삭감했나봐요.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부채가 증가됐나봐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레벨, 기본적인 가격을 사용했을 때 ADF 테스트 P밸류가 0.9인 거예요. 자, ADF
p-value가 0.9 대중 주장이 맞죠? 즉 비정상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값은 비정상 데이터다. 그래서 컨클루전 유닛 루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first difference 즉 차분하니까 p-value가 0이 됐어요. 유닛 루트가 없다. 즉 차분만 하니까 바로 정상 데이터가 됐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엄청난 해석을 다 담고 있어요. 이 도대체 이 많은 글자가 뭐고 이 많은 숫자가 뭐야? 사실은 그런 것들을 글로 쓰지 않았을 뿐 다 해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여기 케이스는 이렇게 뭐 기본적인 값 그리고 모델링에서 컨스탄트를 포함시킬 때 그리고 뭐 시간 추세를 넣었을 때 어떠한지 함께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기하기도 합니다. 뭐 CPI, 뭐 생산자 관련된 지수죠. 소비 관련된 지수, 관련 경제 지표인데 이런 변수가 있어. 근데 인테그레이션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거 배울 겁니다. 근데 ADF 테스트를 해봤더니 대중 주장이 기각되었다. 이렇게 써있죠? 이런 뜻. 기각되지 않았다. 기각되었다. 이 ADF를 보고 원래 값은 비정상인데 1이 들어갔죠? 차분했다 뜻입니다. 차분했더니 정상이 됐어.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근데 txt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데이터가 정상이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래 값. 이게 어떤 변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값이 있고 차분한 값이 있습니다. 원래 값은 대부분 p-value가 나와 있죠. ADF. 통계량 나와 있고 뭐 critical value라고 되어 있죠. 이걸 통해서 0.05보다 작은지 큰지 뭐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H0 이거는 대중 주장이죠. 같은 표기입니다. 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기를 통해서 스테이셔너리가 아니야. 근데 차분했더니 대부분 스테이셔너리가 돼. 그런데 이 값이죠. L 트랜스퍼 같죠? L 트랜스퍼. 이거는 차분을 해도 정상성이 아니야. 여기 써있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는 이런 정상 테스트, 잔차도 마찬가지 이런 통계량 해석을 통해서 다음 예시와 같이 얼마든지 의사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잔차 진단 방향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처리와 모델링, 검증과 잔차 진단까지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서 각 단계마다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좀 더 정교한 데이터 분석, 좀 더 완성도 높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실습으로 전처리에서 시계열 변수 추출 확인해 보았고, 곧 이제는 데이터 변환 그리고 스케일 조정 관련된 걸 반영한 실습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계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모델링도 업데이트 해볼 겁니다. 그러면서 검증 지표와 잔차를 보면서 어떻게 성능이 업데이트한지 보긴 할 겁니다. 이것들이 향후 진행될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 전에 일단 이 단계를 지금 현재 이 강의에선 데이터 분석 단계를 잘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약간은 이론적으로 규명하긴 애매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들만 간단하게 모아서 참고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걸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뭐 알고리즘이고 뭐고 다 중요한데 결국 트레인 테스트 성능을 뭐 높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테스트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최선입니다. 둘 다 높이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테스트 예측을 높여보자 이런 방향이 필요한 거죠. 결국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과적합을 줄여야 한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배운 내용을 인용하면 X들끼리의 독립성을 높이는 다중 공선성을 줄이는 것
그리고 컨디션 넘버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즉 컨디션 넘버가 낮으면 결국 다중 공성성이 줄어드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과적합이 줄어드는 것이고 결국 테스트 예측 성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일단 전 처리 단계, 모델링 단계, 잔차 진단 단계에서 다를 겁니다. 일단 전 처리 단계에서는 결국 과적합, 다중 공선성, 조건수를 낮추는 방법은 우리가 배운 건 세 가지. VIF, PCA, 스케일링이었습니다. VIF는 독립 변수들끼리 회귀 분석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독립성이 높은 X만 선택하는 변수 선택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X는 설명력이 용이하긴 한데 사실 이것은 계산량이 많고 다소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PCA는 독립성을 만족하는 새로운 X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계산량도 빠르고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이 새로운 X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변수 선택이라면 두 번째는 변수 변환입니다. 세 번째 스케일링. 독립 변수들의 크기를 일정에 맞추어주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들이 전 처리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목표인 겁니다. 결국 전 처리의 목적은 그냥 변수를 만들어서 원하드 인코딩하고 라벨 인코딩하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막 쌓아놓고 다 숫자로 만들고 다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데이터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라 데이터가 독립성이 높고 그래서 다중 공소성이 없고 조건수가 낮아져서 과적합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죠. 그러한 방향으로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처리 단계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두 번째는 모델링 방법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저희 수업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뭐 PCA니 리니어 리그레션이니 앙상블이니 딥러닝이니 배우죠. 알고리즘 배웁니다. 근데 이거는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현 세상에 존재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또는 분석 목적에 모든 알고리즘이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라면은 대부분 프로젝트에서 아니 최신 알고리즘 써주세요. 이거 되게 문의 많이 와요. 저희 데이터 많아요. 되게 문의가 많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 데이터는 Y와 X의 관계가 없어요. X끼리는 관계가 매우 높아요. 애초에 조건수가 높아요. 다중 공선성 많습니다. 과적합 매우 많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많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모델링에선 뽀대가 나야 되나봐요. 무조건 최신 기술만 써달래요. 근데 현실은 최신 기술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알고리즘 다 써도 효과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제 탓입니까? 제 탓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알고리즘이 좋아지는 거랑 내 분석 목적 또는 내 비즈니스 목적이 달성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데이터를 모르고 개발되거나 아니면 특정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안 믿기 싫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알파고 왜 아직도 바둑만 두고 있죠? 이미 인간 수준 뛰어넘었어요. 인간 수준을 뛰어넘은 이 알파고가 왜 도대체 운전해주지 않고 그쵸? 왜 설거지 안 해주고 왜 내 문제 안 풀어주죠? 왜 여전히 바둑만 두죠?
그겁니다. 만병통치 알고리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알고리즘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알고리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새로운 알고리즘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쉬운 방식이 비용 함수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리치, 라쏘와 같은 레귤러라이제이션 정규화 알고리즘처럼. 그래서 이걸 배운 거예요. 이 리치, 라쏘 알고리즘이 예측 성능이 좋아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용함수 새롭게 만들면 얼마든지 현실성 있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안 믿기시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y는 zx100 매출, 얘는 마케팅 광고 비용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매우 많은 마케팅 채널을 이용합니다. 구글 광고, 뭐 TV 광고, 아니 5개 광고, 진열장 인테리어 업데이트, 매우 많은 마케팅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마케팅 채널을 100개 운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본적으로 100개의 마케팅 채널이 다 매출에 도움이 될까요? 된다라고 해야지 안 된다라고 하면 잘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러면 이 각 채널에 100개의 마케팅 채널에 대해서 열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죠. 그분들을 폄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100개의 마케팅 채널이 모두 매출에 도움될 것이냐? 이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영업을 20년간 하고 마케팅 20년 하는데 네가 뭔데 박사라고 해서 뭐 교수라고 해서 갑자기 와가지고는 아니 이 마케팅 채널 효과가 없다고? 책임질 거야?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어요? 소송 겁니다. 이게 사람 사는 현실이에요. 아무리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이 발달해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내 밥그릇이 뺏기면 화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행동가 안 합니다. 알고리즘 어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선형 회계 분석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10 나왔어요. Z가 마이너스 50이 나왔어요. B가 200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X1 이거를 구글 광고라고 할게요. 구글 광고 비용을 1원에서 2원으로 바꾸면 매출이 10원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결국 이게 뭐죠? ROI입니다. 투자 대비 매출의 지표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회계 분석해서 회계 분석 말고 딥러닝 좀 그렇다. 앙상블 모르겠어요. 뭐가 됐든 간에 뭘 데이터 분석을 해서 나왔습니다. 정교하게 했는데 A는 10 나왔고요. B는 200 나왔고요. Z는 마이너스 50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X100이란 마케팅 채널은 ROI가 마이너스 50이란 뜻이에요. 즉 너희 부서 없애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X2 ROI가 200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죠? 이 마케팅 채널에 몰빵하세요 얘기입니다. 모든 투자를 다 여기만 쏟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맞을까요? 이런 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밀 수가 없습니다. 현실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안 잘리도록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안 배웠는데요? 그 어떠한 검증 지표 전차진단에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딥러닝 말고 그냥 선형 회계 분석 쓸게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만약에 이거의 비용함수는 y 빼기 y 햇의 제곱이었죠. 그쵸?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꿉니다. y 빼기 y 햇의 제곱 코스트 펑션을 더하기 이렇게 할게요. x1 빼기 5의 제곱, 예를 들어서 x2 빼기 10의 제곱, x100 빼기 8의 제곱, 이렇게 코스트 함수, 비용 함수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코스트 함수가 최소가 되는 가중치를 찾는 게 데이터 분석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A는 5가 나옵니다. 왜? 5일 때 0이 되니까. X1이 아니네요. A라고 할게요. 죄송해요. A, B, Z. A는 자연스럽게 5 근처의 값이 나옵니다. B는 자연스럽게 10 근처. Z는 자연스럽게 8 근처가 나옵니다. 그래서 5x1 더하기 10x2 더하기 8x100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R 스퀘어가 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면 이런 경우나 R 스퀘어는 유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둘 중에 뭐 써야 됩니까? 아니 이게 데이터 분석인가요? 이건 인위적으로 제가 설정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현실엔 이게 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모든 부서 사람들이 안 잘려요.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ROI가 안 나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이건 존재하지 않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비용함수죠. 그래서 새로운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쓰입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거와 현실을 반영하는 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성능이 좋은 거와 실제 비즈니스 성능이 좋은 건 아예 다르다고 한 거예요. 또 하나. 자, 그러면 아니 좀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10, 200, 마이너스 50인 거랑 5, 10, 8인 거랑 R스퀘어 똑같다고요? 근데 데이터 분석이 왜 이런가요? 왜 이런 다양한 개수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왜? X들이 독립이 아니거든요. 조건수가 높을 겁니다. 분명히. 다중 공정성이 있을 겁니다. 과적합 될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연히 개수가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베타 회귀 분석에서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 XY 이거 얘기했죠. 이거 독립이 아니면 역함수가 없다. 그래서 베타가 0이 나오기도 하고 20이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 5가 나오기도 하다. 근데 독립일수록 이렇게 안 나오고 대신에 0.2, 0.1, 0.3 이렇게 안정적인 개수가 나온다 라고 했죠. 앞서 컨디션 넘버 예를 들어 드렸죠. 1, 0, 0, 1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지우고 올라갈게요. 저만 올라가면 컨디션 넘버 여기였죠. 이런 데이터일 때 조건수가 1이었죠. 개수가 1인데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런 일반적인 데이터에서는 누가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개수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개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차는 0.0001 이거밖에 안 되는데 개수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따라서 마찬가지 지우긴 했는데 가중치는 이게 유니크 솔루션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 개의 솔루션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스냅샷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약간 좀 폄하하는 얘기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흔히 약간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여전히 회귀 분석을 사용해서 마치 개수가 한번 나오면 이거를 마치 일반화 씁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의 스냅샷이에요. 과거의 특정 스냅샷. 가중치 후보가 여러 가지 가능한데 이 중에 하나인 것 뿐입니다. 사실. 그래서 결론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모델링, 현존하는 어떤 알고리즘 다 효과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알고리즘 만들어야 하고 이게 어려우면 비용 함수라도 새롭게 만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것이 좀 더 프로페셔널한 단계에 진입을 하는
조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 일단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지 여기에 좀 더 집중되어 있긴 합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레귤러라이제이션, 정규화 알고리즘처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새로운 신규 비용 함수를 만드는 게 가장 효과가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를 통해서 비용 함수를 새롭게 만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방법은 바로 잔차 진단인 겁니다. 에러 분석, 잔차 진단을 통해서 화이트 노이즈 또는 정상성인 잔차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죠. 그래서 에러를 분석해서 에러를 통해서 잔차가 화이트 노이즈가 아니네, 정상성이 아니네, 이를 통해서 어떠한 X를 더 추가할까 뺄까 또는 다른 이 패턴상 남아있는 잔차 패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 없을까 병용해 보는 겁니다. 또는 종속 변수, 만약에 잔차가 정상성이 아니면 y 자체를 정상성으로 만들어 볼까, 그런 다음에 예측성을 올리고 다시 비정상으로 만들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에러를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정상성 데이터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국 정상성 데이터란 yt는 1보다 작은 0.9yt-1 더하기 엡실론 t처럼 오래된 데이터는 점차 가중치가 낮아지고 새로운 데이터는 가중치를 높이는 방법인 거죠. 따라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성을 만족하는 정속 변수는 예측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 데이터는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내일 예측을 위해서. 아무래도 최신 데이터의 가중치를 높이고, 그쵸? 이거는 결국 0.81의 yt-2였죠. 그저께 데이터는 가중치를 낮추고 어제 데이터는 가중치를 높이고 이런 방식으로 반영하는 게 정상성 데이터에 대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그저 정상성 데이터 만들면 예측성이 높아지겠구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결국 이걸 만족한다는 것은 과거보다 최신 데이터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예측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10개월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은 분석에 도움될 적정한 시간 빈도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측 정확성이 높은 시간, 영역, 빈도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비즈니스 매출 목표 달성 가능성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 나와 있고 나머지 10월, 11월, 12월 예측해야 됩니다. 매출. 이를 통해서 올 한 해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가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시간 단위별로 예측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 월별 데이터로 이렇게 10월, 11월, 12월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이 시점에 월별이 아니라 일별 데이터 가능하죠. 일별 데이터로 90일치 예측한 다음에 평균 내면 되죠. 더하면 되죠. 그렇죠? 아니면 주별 데이터 사용해서 3개월이니까 약 12주 12주의 매출 예측한 다음에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뭘 쓰던지 간에 우리는 모든 시간 단위별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데이터 포인트가 많을수록 예측이 좋아져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월별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해서 월별 데이터 학습하는 것보다는 주별 데이터, 일별 데이터가 훨씬 예측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일별 데이터를 예측한 다음에 이걸로 더하는 게 어찌 보면은 예측 포인트가 많아지죠? 그쵸? 3개가 아니라 90개예요. 일별 데이터 기준. 근데 마치 오류가 늘어날 것 같지만 실제 보면 오히려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성능이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포인트 늘리면 좋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무슨 시간 단위 이하, 일별, 시간, 분별, 틱 단위라고 하죠. 1초 이하 이런 데이터 쓴다고 항상 좋아지라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시간 프리퀀시를 알 필요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석에 효과가 있을 법한 시간 빈도를 여러가지 후보를 준비한 다음에 가장 도움이 잘 되는 빈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시간 프리퀀시 데이터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거를 데이터를 엔지니어링하는 관리자들이 좀 미리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거 여러분들 직접 하시기에는 매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수천, 수백만, 수십억 데이터를 기계학습에 쓸 수는 있지만 시계열로 데이터를 정리하면 데이터가 사실은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프리퀀시가 일별 데이터가 월별 데이터가 되면 줄어들죠. 포인트가. 그렇죠? 반대인 경우에는 오히려 NA는 증가됩니다. 이런 걸 다 미리 핸들링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모든 시간 프리퀀시가 예측에 항상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고성능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제가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제가 쓴 것도 아니고요. 이 책인데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방식으로서 사실 이 시간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손이 좀 많이 갑니다. 전처리를 통해서도 손이 갈 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할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만한 책이고 관련돼서 도움될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 책입니다. 한번 그러한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 그러한 작업들이 곧 하게 된다, 이런 분들은 한번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시계열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참고할 만한 메인 이론은 아니지만 메인 이론보다 훨씬 중요한 고려해야 될 사항들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